또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순으로 재산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다. 네, 부자각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급쟁이 투자 마인드라는 책을 내게 된 부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8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는 30대 극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극후반. 네. 네. 그 다음에 뭐 결혼은 했고, 네. 아이가 하나 있고, 뭐 혈액형은 B형이고, 워낙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죠. 네. 근데 8년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되게 지금 소박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8년 만에 이 50억 자산을 이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 대기업에,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에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어느 정도 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대학생 때까지 되게 순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반 때 이제 학교 선배들이, 이제 삼성물산에 다니는 선배들이 회사 소개를 하러 학교에 왔는데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레미안은 지었지만 거기 살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또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뭐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순으로 재산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차도 이제 외제차를 사게 될 줄 알았어요. 네. 단순하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외제차 비율과 제 뭐 연봉의 비율, 순위 이런 걸 해봤을 때 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궁금한데 그 외제차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때 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네. 당시는 좀 낮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해봤을 때 탈 수 있겠구나 했는데 탈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외벌이가 되고 나서는 뭐 외제차는커녕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참 밝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월급보다 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실 나중에 노후에 갔을 때는 그 차이가 뭐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월급만 기대서는. 네. 그래서 둘 다 뭐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 차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있긴 있지만은 네. 뭐 이를테면 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뭐 수명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그런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는 사실상 월급 받아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첫 투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투자는 책을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투자는 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사실 첫 투자는 그때 내 집 마련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첫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워낙 하락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 집을 산다고 해서 뭐 축하를 해주는 사람도 뭐 별로 없었고 생각보다는 싼 것 같다 해서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그 해에 두 번째 집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도 하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세 차익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그냥 월세로 받을 만한 게 있나 해서 이 경기도에 있는 월세 아파트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찾아봤는데 한 1억, 그때 1억에
월세는 1,050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사게 돼서 이제 당시는 대출도 많이 나왔으니까 대출을 한 7천만 원 받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받아서 한 2천만 원 투자가 된 거죠. 네. 2천만 원으로 결국에는 뭐 물론 이자 내긴 내야 되겠지만은 월 한 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기서 그쵸. 이자 다 내고 나면은 내고도 뭐 이자가 당시 한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30만 원을 월 30이 작을 수도 있는데 이 30이 연봉으로 생각하면은 뭐 거의 360 그리고 세금이 따지기 전이니까 뭐 400 정도. 그러니까 연봉을 400 올리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한 건을 했더니 훨씬 제 스스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연봉을 400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연차도 좀 돼야 되고 성과도 좀 나와야 되고. 근데 게다가 부동산 하락기 그때는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매물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월세를 놓다 보니까 그런 또 캐시카우가 하나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간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당시 월세 투자를 한 2-3건 더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기준 나름 정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대출 없이 월세 수익률 한 5% 되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대출 받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투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월세를 찾아 하다가 이제 이게 집값에 사이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가 아닌 좀 더 당시 2천만 원이 월세가 들었는데 투자금이 그거보다 더 적게 전세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양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예전에 그 신사임당님이 저희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약간 예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을 산 다음에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월세 받는 것들이 그냥 은행에 예금하듯이 예금을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예금을 늘려가듯이 뭐 여긴 개수로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늘려가는 이렇게 뭔가 저장해 놓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시장 상황을 보면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무슨 반토막 났다 그러고 매덕이 날라갔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좀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뭐 코인까지 하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책에는 무조건 부동산부터 하세요라고 했지만 뭐 당연히 그거는 부동산이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아서 한 얘기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인 거는 좀 검토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너무 다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그 매체에서도 더 하락을 얘기하는 게 많아지고 실제로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작년에 크게 하락했던 2008년부터 긴 하락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이제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 그때도 2000년 초반부터 2008년까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고, 이번에도 2013년부터 거의 작년까지 계속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분양 수인데요. 당시에 2008년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미분양이 한 거의 3만 호가 됐고, 그 이후에도 2기 신도시들의 입주가 이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한 4천 호? 미분양이 한 4천 호 정도 되고,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많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미분양이란 게 사실 부동산에 이렇게 매물 내놓듯이 갑자기 확 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져야 늘 수 있는 거라서, 그 2008년처럼 미분양이 급증을 하려면 3기 신도시 정도가 확 들어와 줘야 늘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 뭐 토지 보상 중인 정도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하는데 그 2008년의 긴 하락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일단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발생을 했었던 그런 긴 하락장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낮다. 수급 관점에서. 예. 그렇게 구조상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예. 그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예.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요즘에야 뭐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뭐 뻔한 말 같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책에서 집값을 움직이는 다른 요소들보다 이 수요 공급만 보면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수요 공급이 제일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요소들보다 이게 예측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예, 투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집값을 예측할 때 좀 기간을 나눠보면은 일단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 동안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1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으로 뭐 각 도시별 큰 사이클이 생길 수 있고, 뭐 작은 도시는 좀 짧고 큰 도시는 길겠지만 각 도시별로 그런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이제 금리나 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먼저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각 도시마다 공급을 확인해 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금리나 정책을 예측한다는 게 힘들어요. 아무리 뭐 경제학자들이 금리를 예측하고 정책을 뭐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 수요 공급만큼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기적인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방향이 괜찮다면 오히려 이렇게 요즘처럼 단기적으로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일단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급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몇만 호가 공급이 될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수요는 사실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어떤 산업이 발생해서 공장을 크게 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도시들은 이제 큰 광역시나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기보다는 평소 인구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빗나간다고 해도 공급만큼 이게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경험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좀 유입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인천까지는 또 늘고 있죠. 근데 이런 한 동네죠.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 안 되고 그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구가 당연히 더 유입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인구보다도 이제 수요는 가구 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봐도 사실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뭐 장기, 중기, 단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지역인지는 이제 또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말씀드린 건 비슷한데 결국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고 이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정말 급한 겁먹은 금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2년 전 가격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 매물들도 있고
또 거기다 경매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반등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서울 수도권을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뭐 보유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지금의 정말 싸게 나온 것들을 잘 노려보면은 지금도 사도 될 만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